이게 한번 봐보세요. 돈도 중앙은행이 풀린 다음에 그게 이제 시중에 이제 이렇게 유통되면서 시중에 우리가 그 공급되는 통화량이 달라지는데, 예? 자,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을 엄청 찍었어요. 팬데믹 때도 돈을 엄청 찍었어요. 근데 왼쪽은 금융위기 전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되는 통화량은 확 줄어들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3배 이상으로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푸는 방식도 달랐던 거예요. 금융위기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개인들한테 꽂아줬잖아요. 예? 미국의 시민들 그러니까 한 90%에 해당돼가지고 꽂아줬잖아요. 돈을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은행들 구제하는 데다가 돈을 투입했잖아요. 기업들 구제하는 데다가 자본가들을 지원해 주는 데 돈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시중에 돌지 않지요.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로 돈이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가 나중에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복원된다면은 이 돈이 그러니까 시중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돈이 쏟아져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다가 이제 우리가 뒤늦게 인플레 불을 지른 거죠. 그게 서비스 분야로 그러니까 불이 옮겨 붙게 된 이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예? 그러면 3월 달에 은행위기가 이게 끝났느냐?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한 몇 개 은행의 위기가 아니라 뱅킹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무슨 은행 시스템이냐 그러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뱅킹 시스템. 자, 은행위기의 여진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이겁니다. 자, 은행위기가 미국 시민들한테 어떤 이제 그러니까 흉터를 남겼냐면요. 상처를 남겼냐면은, 예? 우리가 문제 있는 은행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광속으로 자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예? 요새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예? 광속으로 자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게 한번 그러니까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은행이 그냥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예?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그러니까는 조건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게 미국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은행들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예? 이게 은행이 조금 취약했을 때 그러니까 광속으로 자금의 인출 사태가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은행을 순간적으로 그냥 붕괴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무제한 예금 보장. 근데 문제은행에 대해서 구제금융,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구제금융 투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대해서, 유가증권을 시장 가치가 아니라 액면 가격으로 보장해준다면서, 예? 대출해주겠다고 1년 동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점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야. 예? 은행에다가 내 돈 놓고 있는 게 특히 뭐냐면 예금 보장이 안 되는 규모 25만 달러 이상은 그러니까는 예? 예차기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파산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파를 생각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무제한 예금 보장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지. 옐런이 그랬거든요. 그 무제한 예금 보장을 아직 모든 은행에 적용하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 고객들을 볼 때는 미국에 그러니까는 은행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소규모 은행은 가능한 기피하죠. 왜? 소규모 은행은 파산을 하더라도 전체 은행 시스템에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냥 파산시키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근데 소위 대마불사은행, 즉 저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는 그러니까 시티그룹 같은 경우라든가, 예?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어스탄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메릴린치라든가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했을 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이게 흔들린다 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금융을 투입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대마불사를 적용할 수 있는 대마불사 논리를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형은행으로 자기 자금을 이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은행들은 저 대형은행들은 절대 그러니까 파산시키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은행들로 예금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냐면 단기로 가능한 단기로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운용하는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소규모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누굽니까? 중소사업자들이죠. 이들의 대출에 타격을 입힌 거야. 예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소규모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해줘요. 예? 그럼 중소사업자들이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기지도 그러니까는 특히 상업용 모기지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모기지도 그러니까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하려고 하고 모기지를 더 확장할 돈도 많이 부족해지고 거기다가 연준이 뭐냐면 이번에 드러난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에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규제와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이 시중으로 대출돼 나가는 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침체가 돈이 시중에 유입되는 게 공급되는 게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자료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그러니까는 상업은행들이니까 신용 즉 전체 총 대출이죠, 그러니까요. 총 대출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1월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 빨간색 선이 은행의 전체 신용이고요. 주황색 선은 은행 대출입니다. 대출 규모예요. 대출은 신용 중에 일부분이니까요. 신용은 그러니까 그래서 카드로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은행 신용은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17조 한 6천억 달러로요. 4월 12일까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17조 한 3,1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줄어든 겁니까요? 한 4천이 아니죠. 2천 그러니까 한 2,6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은행 총신용은요. 반면에 대출, 상업용이라든가 산업계의 그 대출된 돈은 2월 달에 그러니까 2조 8천억 달러 정도에서 2조 7,700억 달러니까는 이것도 좀 줄어들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대출이 그 은행이 공급해주는 자금이 위축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이 그러니까는 이 자금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요인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황색 기둥, 빨간색 기둥이 뭐냐면 예금액입니다. 고객의 예금액이요. 고객의 예금액도 그러니까 11월 달 정점을 찍고 2월 달까지 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3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4월 12일까지 보게 되면은 2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4천억 달러 이상이 4천억이 뭐예요? 한 5천억 달러 정도. 5,1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5,100억 달러 정도. 예금이요. 예금액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파란색 선은 현금 자산입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은행은 현금 자산을 늘렸지요. 3월 달에요.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예금 인출이 오게 되면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현금 실탄을 많이 확보한 게 그래프에서 보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운용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은행들은 시중의 자금 공급이 이 은행 위기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남겠다 이겁니다. 후유증으로. 이걸 보면서 전문가들이 긴축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성 수익 자산인 머니마켓 펀드에다가 잔액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한 2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많이 돼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시중에 돈들을 막 꽂아줬잖아요. 네? 돈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돈들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 돈들 중에서 MMF에 들어간 투자된 돈들은요. 되게 어떻게 운용됩니까요?
MMF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인출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단기 상품, 단기 우량. 그러니까 단기 상품이라는 것은 되게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CP 같은 경우, CP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용으로 가는 거니까요. 한 3개월 그러니까는 기업 어음이라든가 아니면 RP 같은 데라든가 더 짧은 여니까요. 예?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정부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물뿐만 아니라 정부 채권은 그나마 장기물이라도 현금화 시키기 쉬우니까요. 예? 소위 안전자산들 이런 데다가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민간 상품 비중이 과거에는 한 50%가 넘었었어요. 전체 MMF 잔액에서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뭐냐 한 20%가 줄어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채를 엄청 발행했잖아요. 예? 국채를 엄청 발행했잖아. 예? 그것들이 그러니까는 이 머니마켓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유입되어지면서 역전된 거죠. 역전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최근에 보게 되면 3월 말 대비해가지고 3월 28일 대비해서 그 3월 31일까지 아니 2월 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저거기 때문에요. 맨 끝에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 2월 28일과 3월 31일이니까 한 달 사이에 3월 한 달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MMF에 들어온 돈이요. 5조 2,900억 달러에서 5조 6,900억 달러니까 정확히 4천억 달러가 증가했죠. 앞에서 그러니까는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뭐랬습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 2월 달에 대비해 가지고 4월 12일까지 3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한 3천억 달러가 3,1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4월 12일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까 5,100억 달러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줄어든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는 MMF 자금으로 갔다고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들이 뭐냐면은 이제 은행에다 특히 뭐냐면 고액예금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5만 달러까지 보증이 안 되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로 운용을 하는데 단기가 아직도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아직도 높은 편이니까는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은행 위기의 여진이라 이거예요. 여진.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입니까요? 은행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은행은 제가 구조가 어떻다 그랬습니까요?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이 사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되게 어떤 형식으로 대개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까? 고객의 예금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차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자금을 조달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은행은 뭐냐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남겨두고 현금으로요. 남겨두고 대출을 하거나 가장 전통적인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성 증권 안전한 그러니까 수익성 증권에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국채라든가 기관이 발행한 정부가 보증한 기관이 발행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태의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건데 미국은 주택금융공사 관련된 걸 다 민영화했기 때문에 형태는 민간 기업이지만은 내용은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가 소위 말해서 그 이사도 정부가 파견한 이사가 있고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뭐냐면 그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보증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고 했죠. 이들이 그러니까 발행한 MBS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안전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은 안 생기는 거죠. 네? 만기까지. 액면가치가 보장되는 거니까요. 만기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중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은행위기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미실현 손실이요. 예? 왜? 그 채권 가치가
안전한 채권이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장부상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금 인출이 급증할 경우는 그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손실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질 경우에는 자본이 삼각되어지는 손실 보게 되면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실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은행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으로 삼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본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게 되면은 자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악순환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소위 경기 침체의 이 흐름이 특히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지금 뭐냐면 경기가 식으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임대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한 임대,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임대 수요가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발행한 MBS도 꽤 있거든요. 예? 자, 이게 지난주에 제가 그 소개할 때 미국의 물가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도 이 문제도 관련이 따라 있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연준에서 볼 때는 감독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 중소은행들은 굉장히 중소은행들은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이 지주금융이 아니잖아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신한금융지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별별 사업이 다 있잖아요. 신한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자산운용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하여간 별별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미국식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99년도에 현대 금융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금융 지주회사를 이제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소규모 은행들, 지역은행들은 그냥 전통적인 은행업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고객들 예금 유치하고 혹은 뭐냐면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한다거나 아니면 좀 남는 자금들을 그러니까 유가증권에다가 수익성이 높은 안전한 유가증권에다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게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소문이 나게 되게 되면 일종의 낙인 효과가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할 게 아닙니까? 내 돈 빼고 싶을 게 아닙니까? 저 은행에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최근에 무슨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시중에 이제 이렇게 돌면서 그 관련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제한된 은행에서 이 취약성이 특히 부상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간 바람에 은행의 차입 비용은 굉장히 상승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예금 보험료도 인상을 했거든요. 은행들이 이게 이제 파산이 커지고 그러니까는. 예? 그런데 뭐냐면은 은행에다 또 예금을 유치하려면 이자를 올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자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은행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좀 이제 축소하게 되고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 불안한 사업 부분에 대한 대출은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위축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거죠. 문제는 금융위기 때 악성 문제 금융상품에서 금융 전염이 이렇게 쭉 일어났던 금융 네트워크 속에서 전년과 달리 정책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린다거나 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전형적인 대응책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이축되고 그럴 때. 예?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뭐 문제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하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 정책 수단은 지금 고갈된 상태잖아요. 지금 연방정부의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서로 가면서요. 공화당은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동결하라.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내년도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운 공약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공약을 추진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재정을 좀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인플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도 없어.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플레를 잡는데 인플레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는 인플레 잡는데 집중하라고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페크 플러스에서 오페크하고 러시아가 합쳐가지고 석유 감산하겠다. 예? 감산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8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있잖아요. 배럴당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은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실물 경기는 좀 침체되겠죠. 시중에 돈 자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압력이 증대하거나 아니면 금융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보이게 되면은 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요? 아유, 연준이 금리 이제 그만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다가는 인플레 못 잡게 되면 아직 그러니까 돈을 별로 해주도 않았는데, 예? 인플레 못 잡게 되면은 과거 70대 말 80대 초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의 기준을 삼고 있는 미국의 코어의 핵심 그러니까는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예? 2021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래서 한 1년간 그러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이 하늘 색깔로 저기 돼 있는 선이 급등을 했잖아요. 5.42%까지.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게 그러니까 올해 2월 달까지, 2023년 2월 달까지, 그러니까 4.6%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린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1년 동안, 내려올 때 1년이 그랬는데 똑같은 1년인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가 꺾였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여전히 4.6%예요. 물가 목표치는 2%고요. 예?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대부분이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비스 요금들이요. 예? 그 인플레 전쟁하고 지금 저기 싸움이 안 끝난 상태예요. 이게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있잖아요. 2월달은 4.6인데 1월달은 4.67이었었고요. 반올림에서 4.7이라는 것이고 12월달은 4.6이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예? 느리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융 완화로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인플레 더 심해진다 이거죠. 인플레 못 잡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옐런은 우리가 기억할 때는 연준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옐런은 지금 뭐냐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행정부에 들어간 행정부 사람이죠. 바이든 행정부에. 그럼 결국 뭐냐면 옐런도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는 바이든의 재선, 이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겟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목표에 그러니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옐런도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옐런을 그러니까 더 이상 연준의 사람으로 연준 의장 때 그러니까 옐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최근에 옐런의 이 조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옐런이 굉장히 저는 이 파월보다는 낫다고 보는 생각인데 옐런의 지금 현재 위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성공 여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옐런이 최근에 뭘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 이거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발언이에요. 예? 자기가 만약에 연준 의장일 때
예? 그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이런 소리 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저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근데 옐런은 왜 그러냐? 지금 보니까는 은행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 대출이 위축되고 있더라, 위축되고 있고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거예요. 애써 지금 뭐냐면 그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그래야죠. 뭐 예? 행정부는요. 괜히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가 하면은 시장에다가 굉장히 불안한 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옐런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총선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선이 많이 옮겨져 가고 있잖아요. 이미 정치권은요. 그렇죠? 내년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내년이 대선입니다. 예? 내년 초부터는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각 당에 그러니까는 후보를 결정을 하고 예?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죠. 이 스케줄이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 이제 되겠죠. 현역 대통령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쪽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두 고령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재격돌을 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년 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년 대선을 그러니까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목표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요.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이제 저쪽에서 확정되면요. 이제 공세 수위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제조업 일자리를 한 500만 개 만들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때보다 지금 성적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에 LG라든가 SK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일자리까지 만들어라. 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에서 지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선거에서 이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외면을 했었던 소위 진보적인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생각했었던 젊은 청년층들하고 흑인들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굉장히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실망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에 그러니까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지만은 근데 트럼프가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상황 속에서 옐런의 행보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옐런의 행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옐런이 그래가지고 이게 CNN에 나온 뉴스인데요. 4월 15일자입니다. 제니 옐런은 뭐냐면은 예? 이 미국이 리세션을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가면서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죠. 예? 긴축 멈춰야 되죠. 그리고 옐런이 뒤에 밑에 보게 되면 옐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 은행들이 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연준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를 그러니까는 이제 필요가 없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대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축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집권 정당은 바이든은 우리가 재선에 성공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그러니까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거의 힘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제조업 일자리를 500만 개를 공약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500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2000년도에 다스베다스에서 제가 이거 해설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해가지고요. 한 500만 개가 그러니까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숫자예요. 500만 개라는 게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금융위기 직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빠른 속도로요. 제조업 일자리가요.
뭐 중국에서 수입 뭐 그 요인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면은 중국이 이제 WTO 가입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그러니까 무역이 급증하면서 예? 미국의 제조업이 타격 본 거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의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자본이 떠나고 생산을 그러니까 해외로 이전하고 뭐 이러면서 생긴 현상이었었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생산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저게 안 맞는 거죠.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맞추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금융위 때가 쭉 더 떨어졌다가 오바마가 8년 동안에 제조업 일자리 증가한 것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좀 뭡니까요? 한 1140만 개 정도 있었던 것을 한 1240만 개니까 한 100만 개 정도 이제 8년 동안 증가시킨 거예요. 8년 동안에.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자기 4년 동안에 한 42만 개를 그러니까 이제 42만 4천 개로 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최대 증가시켰을 한 45만 개까지 늘렸어요. 트럼프가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뭐냐면 증가시킨 게 20만 개도 안 돼요. 20만 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추세선보다도 여전히 뭐냐면 한 25만 개 이상이 부족해요. 회복이 안 됐어요. 제조업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산업 정책하고도 관련돼 있지만은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려는 이런 안보적인 관점도 관련돼 있지만은 이 제조업 일자리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속에서 가장 이게 이제 첨예한 이게 싸움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대선에서 국내 이슈가 더 중요하거든요. 해외 외교적인 이슈보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조업 일자리인데 왜 그러냐면요.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 백인 남성들, 보통 남성들, 미국의 그러니까 고졸 학력자, 예? 그러니까는 되게 가장 관련된 일자리가 제조업 일자리거든요. 트럼프가 이 미국의 백인 남성들, 그러니까 학력이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예? 백인 남성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 2000년 이후에 그거를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자극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러니까 막 혐오 발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텍사스에다가 이 장벽을 쌓겠다라든가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거였었거든요. 제조업 일자리요. 예? 자기가 근데 이게 굉장히 바이든한테는 약한 고리인 거예요. 예?